삼촌, 진짜 이 모텔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래요. 37년간 중학교 교감으로 살아온 저에게 조카 사이 기령이가 던진 이 한마디는 마치 번개처럼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이라니? 제 월급의 몇 배가 되는 돈이 하루에 벌어진다고? 그럼요. 삼촌, 제가 거짓말할 리 있겠어요? 저기, 창밖에 해운대 바다를 보세요. 이런 바다 조망은 정말 귀한 겁니다. 주차장에 차 댈 자리가 없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예약도 힘들다니까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제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욕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 잠시 멈춰 서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동안 성실히 걸어왔지만 문득 고개를 드니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졌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 저에게 찾아온 뼈아픈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 새로운 전환점에서 지혜로운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펼쳐질 더 생생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59의 나이에 37년간 아이들과 동고동락했던 교단을 떠나 중학교 교감으로서 퇴직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보람과 자부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년까지 남은 3년의 시간을 포기하며 내려놓았던 퇴직금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보다 더 저를 짓눌렀던 것은 주식시장에서 송두리째 날려버린 현금 자산에 대한 쓰라린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시간 속에서 헤매던 저에게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모텔 사업이라는 저로서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길이었습니다. 나 같은 교육자가 과연 모텔을? 이라는 의구심이 컸지만 조카 사위인 기령이의 놀라운 성공 사례를 들으며 차차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 앞에서 익숙하고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가능성을 향해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2021년 2월 37년의 교직 생활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실 정년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지쳐가는 아내의 건강 문제와 더불어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온라인 수업 관련 공문들과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민원,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고충 상담까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저의 심신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심 끝에 명예퇴직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퇴근길, 아이들이 건넨 서툰 꽃다발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오랜 시간 헌신했던 자리에 대한 뿌듯함과 해방감 뒤편에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너무나도 뼈아픈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인해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고 정년퇴직 후 보너스 하나 없는 연금만으로는 지금껏 유지해왔던 생활 수준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현실이 저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내 명희가 제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태희 남편 기령이가 모텔 사업으로 정말 대박 났다고 하던데요. 태희는 제 조카였고 길령이는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길령이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텔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분야에서는 이미 손꼽히는 성공을 거둔 베테랑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독자적인 인테리어 프랜차이즈 로고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였죠. 기령이가 직접 인테리어를 맡았던 해운대에 한 모텔이 대박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도 모텔을 직접 해보고 싶다면서 우리도 함께 투자해서 동업해보자고 제안하던데요. 처음 모텔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나 같은 교육자가 과연 하는 의구심이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37년간 교육 현장에서 보낸 세월이 저에게는 모텔이라는 공간에 대한 일종의 고정관념을 심어주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기령이의 눈부신 성공 사례를 들을수록 제 마음속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기령이에게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슬릴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촌,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예요. 요즘 모텔 시장이 얼마나 활기를 띠고 있는지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길령이는 50억에 매입했던 모텔이 단 6개월 만에 75억에 매각되어 15억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남긴 사례까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15억이라니 상상만으로도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주식으로 잃었던 돈은 3년이면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을 겁니다. 게다가 모텔은 매일매일 현금이 들어오는 사업이잖아요. 수익이 눈앞에서 바로바로 보이니 그야말로 안전한 투자죠. 길령이의 설득은 마치 마법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식으로 잃었던 돈을 생각하면 여전히 속이 쓰리고 연금만으로는 그 돈을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웠는데 모텔 사업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희는 마침내 부산으로 모텔 투어를 떠났습니다. 길령이가 운전하는 차에 아내와 함께 몸을 싣고 해운대를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시원하게 펼쳐지는 푸른 바다를 보니 알 수 없는 설렘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해운대 해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 모텔이었습니다. 해운대 뷰 모텔이라는 이름부터가 멋들어졌습니다. 보세요, 삼촌. 이 모텔이 바로 제가 직접 실내 장식한 곳이에요. 어떠세요? 바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펼쳐지죠. 7층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해운대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아니, 낮에도 이렇게 손님이 많아? 로비에는 체크인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풋풋한 젊은 연인들부터 여유로운 중년 부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럼요.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이 정도입니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오션 뷰 객실은 예약이 금세 동이 나요. 길령이는 저에게 모텔 사장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사장님은 시종일관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업은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두 번째 모텔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매출이 꾸준하거든요. 사장님이 보여준 매출 자료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성수기에는 하루 매출이 2천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고 비수기에도 최소 500만 원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셨다고요? 그럼 사람 관리만큼은 누구보다 잘하실 듯합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손님을 응대하는 서비스와 청결 관리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37년간 학교에서 쌓아온 경험들이 모텔 운영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교사 관리, 학생 지도, 학부모 상담. 결국 이 모든 일은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했으니까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송정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신축 모텔이었습니다. 1년 전에 막 문을 열었다는 이 모텔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모던한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이곳은 50억에 매입해서 리모델링에 10억 정도를 투자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75억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1년 만에 15억이라는 수익을 남기는 셈이죠. 길령이의 설명을 듣는 내내 꿈같은 이야기에 제 정신은 아득해졌습니다. 15억이라니 제가 평생을 노력해도 모으기 힘든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저는 상기된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전 무서워요.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길령이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으니 도전해봐도 될 듯한데? 매일매일 현금 매출이 들어온다니까 주식 투자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모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 매출 2천만 원, 한 달이면 6억, 1년이면 계산을 거듭할수록 상상 이상의 수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고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매출이라는 달콤한 환상에만 빠져 있었을 뿐 인건비나 대출이자 유지보수비 같은 어마어마한 지출은 전혀 계산에 넣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며칠 후 길령이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15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삼촌, 자금 준비는 어떠세요? 저희 부부가 계산해보니 퇴직금 일시불 3억 원과 아파트 담보대출
현금을 모두 합쳐 6억 5천만 원 정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퇴직금은 일시불은 안 된다며 안전하게 연금으로 받으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주식으로 손해본 돈을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의 판단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길령이가 모텔 전문 중개사를 소개해주고 사업자 대출도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매입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길령이, 자네 정말 이번 일에 확신이 있는가? 삼촌, 제가 이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지금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기회예요.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국내 관광이 폭발적으로 느는 추세거든요. 그의 말에는 분명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국내 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태희가 그동안 기령이 이야기를 자주 해줬는데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업하면 기령이가 운영 맡고 우린 자금을 조금 더 대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던데. 사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려서 이제 노후가 걱정이 되긴 해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조카 태희를 통해 모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왔던 터라 조금은 관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59이라는 나이에 평생을 교육자의 길만 걸어왔던 제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업의 세계로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미지의 길을 걷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설렘이 더욱 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에게 어떤 파란만장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희망에 가득 찬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오묘하고 알 수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더군요.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던 찰나, 뜻밖에도 기령이가 제게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삼촌, 아무리 생각해도 동업보다는 각자 모텔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요? 서로 간섭받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저는 순간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하자며 저를 사업의 길로 이끌더니 이제 와서 혼자 하라니.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함께 앞으로 막막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늘 그렇듯 저의 아내 명희는 사람을 잘 믿고 특히 조카 사이 기령이를 신뢰하였어요. 여보, 기령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만의 방식으로 꾸려나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업하다가 힘들면 기령이에게 물어봅시다. 10년 이상을 이 사업을 했으니까요. 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쳐보자. 37년간 학교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데 설마 모텔 하나 운영하지 못할까? 저는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어 굳건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모텔 물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길령이가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송정해수욕장 근처부터 기장해안도로 일광해수욕장까지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발이 닳도록 여러 매물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많더군요. 건물의 상태는 어떤지, 주변 환경은 손님들에게 매력적인지, 교통편과 주차 공간은 충분한지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았던 모텔 사업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촌,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조건이에요. 해안도로에서도 가깝고 바다도 시원하게 보이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아주 적당합니다. 길령이가 추천한 모텔은 송정해수욕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로비와 사무실, 2층부터 7층까지는 객실로 이루어진 총 35개의 방을 가진 제법 큰 규모의 모텔이었습니다. 이 모텔은 얼마에 나온 거냐? 20억입니다. 사실 원래 25억이었는데 사장님이 급하게 매각하셔야 해서 가격을 많이 내렸다고 해요. 20억이라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소 소장님이 내민 매출 장부를 보는 순간 제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성수기에는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나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정도면 3년 안에 충분히 원금 회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중개업소 소장님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수기 넉 달 동안만 운영을 잘하셔도 1년 매출의 70%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평소 매출까지 합치면 수익성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성수기만 잘 넘기면 나머지는 덤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으니 말이죠. 저는 아내와 함께 조심스럽게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족한 돈은 중개업소에서 소개해준 대출 브로커가 모든 절차를 돕겠다고 했으니 한시름 놓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텔은 현금 사업이라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해줍니다. 매출 실적만 확실하면 문제 없어요. 조카 기령이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현금만으로도 대출 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큰 변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인테리어 비용이었습니다. 삼촌. 그런데 이 모텔 아무래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요즘 손님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모텔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조금 손봐야 할 것 같아요. 길령이는 건물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모텔을 처음 본 순간부터 복도나 객실이 다소 낡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럼 더 들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체를 다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외벽, 로비, 복도, 그리고 객실안 가구와 전자제품 등은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2억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2억이라니? 처음 20억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에 2억이라는 거액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과 거기에 1억가량의 취득세까지. 저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기령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진을 중시하고 SNS에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니 인테리어가 예쁘지 않으면 분명 손님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23억이 필요하겠군. 네. 하지만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매출이 훨씬 늘어날 거예요. 제가 맡았던 다른 모텔들도 인테리어 후 매출이 1.5배 정도 늘었으니 확실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1.5배라면 하루 매출이 1,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년 안에 원금 회수는 물론 꿈만 같았던 엄청난 이익까지 거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추가 자금 3억 원은 신용대출로 해결하기로 했고 인테리어 공사는 조카 기령이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퇴직금을 받은 직후라 신용등급이 좋았고 상세한 모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니 은행에서도 흔쾌히 대출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짜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21년 5월 15일. 내 평생 이런 엄청난 돈을 만져본 적이 없기에 제 손은 서명하는 내내 가늘게 떨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중개업소 소장님이 활짝 웃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벅찬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내 사업을 시작하는구나. 59의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막을 올리는구나 그런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조금 걱정스러워하면서도 수익이 눈에 보이자 기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희는 작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자식들도 돕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는 행복한 상상으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상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는 정신없는 일들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인테리어 업체 선정부터 디자인 결정, 자재 선택까지 모든 것이 머리가 터질 듯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인테리어는 조카 기령이가 도와주기로 해서 한결 수월했지만 기령이 소개로 만난 업체 사장님이 말하시기를 요즘은 모던하면서 아늑한 느낌이 트렌드고 인스타그램에 예쁘게 나와야 젊은 손님들이 찾아와요. 인스타그램이라니 저는 잘 몰랐지만 아내가 저도 인스타그램 해볼까요? 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푸른색일까? 회색으로 할까? 매일 밤 아내와 고민했고 조카 기령이가 도맡아서 해주지만 여러 가지 결정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하니 경험 없는 우리에겐 버거운 일이었어요. 문제는 예산이었어요. 처음 2억 예상이 훌쩍 넘어갔거든요. 한번 제대로 해두면 몇 년은 괜찮을 거예요.
라는 조카의 조언을 듣고 진행 결과 결국 모텔 매입 20억, 인테리어 2억, 기타 비용까지 합쳐 총 23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삼촌. 이 정도 투자하면 분명 성공할 겁니다. 길령이의 확신에 참말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왕 시작한 거 후회 없이 제대로 해보자. 공사가 시작된 후부터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페인트 색깔 하나, 조명의 위치 하나까지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의 숨가쁜 공사가 끝나고 드디어 우리 모텔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인테리어를 도맡아 한 조카 사위 기령이에게도 공사 대금과 함께 수고비를 조금 더 보태어 주었습니다. 모텔 이름도 정했습니다. 송정뷰 모텔로 정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숙박업 영업신고까지 마쳐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간의 긴 공사가 끝나고 완공된 모텔을 처음 보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로비, 따뜻한 조명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복도, 그리고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객실들. 와, 정말 멋지네요. 여보, 그래? 멋지다. 우리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해냈다니. 그 순간만큼은 저와 아내 둘 다 말할 수 없는 자부심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고지식하게 일만 하던 제가 이렇게 멋진 사업장을 만들어냈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건물만 번듯하게 완성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서막에 불과하더군요. 모텔을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광대한 영역이었습니다. 단순히 방을 손님들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군요. 깊이 들여다보니 해야 할 일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발품을 팔아 전국 곳곳의 유명 모텔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강릉, 속초, 여수 등 전국의 이름난 모텔들을 찾아다니며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여보, 저 모텔 로비 좀 보세요. 정말 호텔 부럽지 않네요. 그러게요. 우리도 저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야겠어요. 모텔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이른 아침 제공되는 조식 서비스로 명성이 높았고 또 어떤 곳은 밤의 아름다운 야경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송정뷰 모텔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하면서도 설레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곳은 강릉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갓 구워낸 따끈한 크루아상과 향긋한 원두커피를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더군요. 손님들이 조식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프런트 직원에게 물으니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커플들이 조식을 아주 좋아하세요.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리시고요. 덕분에 다시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비용은 좀 들겠지만 다른 모텔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될 수 있는 매력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강릉 모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평소 음식 솜씨가 좋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도 간단한 조식을 준비해 볼까요? 식빵이랑 과일 정도로 젊은 손님들이 아침을 때울 수 있게요. 58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아내의 열정에 저 또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는 본격적으로 모텔 운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원 채용이었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 3명, 야간 경비원 1명. 생각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모텔에서는 청결이 가장 중요했죠.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를 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다시 찾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후 첫 면접날 청소 담당으로 지원한 아주머니가 오히려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경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겸연쩍게 웃으며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모텔 운영은 처음이에요. 그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 일이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그 진심 어린 걱정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직원들과의 첫 미팅에서는 37년간 학교에서 쌓은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단순히 하룻밤 머물다 가는 공간이 아니라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으로 근무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각종 물품 준비였습니다. 침구류, 수건, 편의용품까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품질 좋은 제품들을 선택했습니다. 손님들이 만족해야 다시 찾아주고 좋은 입소문도 퍼질 것이라 믿었거든요. 아침 조식 준비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강릉 모텔에서 본 서비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식빵과 과일 외에도 직접 만든 간단한 빵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객실 하나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조명의 밝기는 적당한지, 에어컨은 잘 작동하는지, 화장실 수압은 충분한지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여보, 이 방에서는 바다가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객실 창밖으로 펼쳐진 그림 같은 바다 풍경을 보며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손님들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특히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객실들은 저희 모텔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드는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으니까요. 마케팅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전문 업체를 통해 자체 홈페이지도 만들고 실시간 예약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사장님, 인스타그램은 꼭 하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숙소 정보를 많이 얻거든요. 홈페이지 제작업체 직원이 강조하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이미 인스타그램을 조금씩 해보고 있었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텔 홍보용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어때, 야놀자, 아고다 등 각종 숙박 플랫폼에도 저희 모텔을 등록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플랫폼들이 있더군요. 수수료가 좀 높았습니다. 하지만 홍보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야죠. 수수료가 부담스러웠지만 광범위한 홍보 효과를 기대하며 과감히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모텔의 오픈 날짜를 정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 뜨거운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날로 정했습니다. 여보, 정말 걱정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 분명 잘 될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픈을 하루 앞둔 날 밤, 모텔 로비에 홀로 앉아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37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던 익숙한 교실이 아닌, 이제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할 로비에 앉아 있으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픈 전날 밤은 저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37년간 익숙했던 윤길만 교감 선생님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윤길만 사장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아내와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후덥지근했지만 제 마음만은 밝고 뜨거웠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여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싱싱한 꽃을 새로 꽂고 바닥을 다시 한번 깨끗이 닦으며 첫 손님을 맞이할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송정뷰 모텔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첫 손님인 젊은 커플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의 그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로비를 둘러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수고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새로운 인생, 모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35개 객실 중 10개는 무인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젊은 손님들이 선호한다는 업체의 조언 때문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 모텔을 소개받았을 때 일일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했는데 첫날 매출 400만 원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가 이런 일도 해낼 수 있다니. 아내도 미래를 꿈꾸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때로는 하늘 높이 비상하며 벅찬 환희를 맛보게 하다가도 미처 대비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곤 하죠.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꿈 같았던 시작은 한낱 아득한 황금기였을 뿐 그 끝은 나락으로 향하는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모텔 문을 연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8월 성수기에는 하루 매출이 정말 50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으니 그야말로 금덩이를 굴리는 기분이었죠. 여보, 오늘도 만실이에요. 아내가 환한 미소로 제게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가끔 매출 1,0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하던데라는 의구심이 났지만 이 정도도 우린 흡족했습니다. 특히 젊은 커플들이 저희 모텔을 많이 찾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모텔의 예쁜 인테리어와 황홀한 바다 전망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이는 자연스럽게 저희 모텔의 홍보로 이어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예뻐요. 바다 전망이 최고예요. 손님들의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지난 시간의 모든 고생과 걱정을 잊고 더없는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아내는 아침 조식 서비스를 위해 매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간단한 식빵과 신선한 과일, 그리고 직접 만든 작은 케이크와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향긋한 원두커피까지 더해지니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와, 모텔에서 이런 조식이 나와요? 정말 감동이에요. 손님들의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아내의 얼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59세의 나이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이렇게 인정받으니 그저 대견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7월과 8월 말까지는 그야말로 황금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장부를 들여다보며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낙이었죠. 여보, 어제 매출이 550만 원이에요. 정말요? 하루하루 쌓이는 돈으로 대출 이자도 갚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러고도 넉넉히 남는 수입에 우리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3년간 운영해서 수익을 낸 후 매도를 통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9월 중순부터 예기치 못한 이상한 기운이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예약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아내의 말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아무래도 뜨거운 여름 성수기가 끝나서 그런가? 처음에는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끝나면 손님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러나 10월, 11월로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400만 원, 300만 원으로 뚝뚝 떨어지더니 심한 날은 100만 원도 채 나오지 않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이상하네. 다른 모텔들도 상황이 이러니? 저는 조카 사이 기령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삼촌, 비수기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년 여름 성수기까지는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매달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 고정 지출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800만 원, 여기에 직원 월급과 관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이 나가는데 급기야 월 매출은 겨우 1,50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여보, 이러면 매달 적자예요. 그래 말이야, 걱정이네. 처음에는 이 또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애써 자위했습니다. 겨울만 잘 버티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고 다음 여름 성수기가 되면 또다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겨울 동안 저희는 홍보에도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인터넷 광고, 블로그 체험단, 각종 플랫폼 프로모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광고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네요. 아내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와야 하니까 계속 홍보해야 해요.
그러나 비수기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홍보해도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손님 수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광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았습니다. 아내 역시 지쳐갔습니다. 손님이 적더라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조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여보, 오늘 손님이 겨우 5팀밖에 없는데도 빵을 구워야 하는지. 그래도 먼 길 와주신 손님들께는 최선을 다합시다. 순간 오랜 교직 생활의 습관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감싸며 그렇게 기나긴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적자가 쌓여갔지만 내년 여름 성수기가 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학수고대하던 성수기가 찾아왔는데도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작년보다 손님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텔 바로 옆에 대형 신축 모텔 2곳이 동시에 오픈한 것입니다. 와, 저기 정말 크네요. 한 곳은 10층짜리, 또 다른 곳은 12층짜리. 저희가 불과 1년 전에 공들여 한 인테리어가 벌써 구식으로 보일 정도로 신축 모텔들은 세련되고 화려한 디자인을 자랑했습니다. 삼촌,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신축 모텔들이 계속 생기니까. 길령이마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은 당연히 더 크고 새롭고 세련된 신축 모텔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더 좋은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였으니까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고 각종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2박 이상 투숙 시 고급 와인 서비스, 평일 30% 할인.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저희의 수익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손님은 조금 늘었지만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러던 다음 해 8월 중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이 부산을 강타했습니다. 주차장은 물에 잠기고 1층 로비까지 순식간에 침수되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새벽 경비원의 다급한 전화에 모텔로 달려가 보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물이 빠진 후 피해를 계산해 보니 수천만 원이 넘는 복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바닥재 전면 교체, 전기시설 수리, 곰팡이 방지 작업. 그 와중에도 영업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운영하랴? 공사하랴?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인텔은 직원이 없어 미성년자가 들어와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데 실제로 미성년자들이 몰래 들어와 혼숙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장님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미성년자 혼숙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네요. 경찰의 연락을 받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7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온 교육자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서에 불려가다니 정말이지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저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된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왔는데 이제는 제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미성년자들이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교육자로서 쌓아온 자부심과 신념이 한순간에 산산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매출은 완전히 영원이 되었지만 대출 이자와 유지비는 매달 2천만 원 이상이 꼬박꼬박 나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이 걱정이 되어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꿈만 같았던 성공의 서막이 순식간에 벗어날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쯤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모텔 중개업계에서 일하는 예전 골프 동호인을 만났습니다. 아, 거기요? 그 모텔 원래 매출이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가끔 모텔을 매도할 때 비양심적인 사장들은 장부를 조작해서 매출을 부풀려 놓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그 모텔이? 그의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매도자가 중개업체와 짜고 가짜 매출을 장부에 기록해서 높은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 바닥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수법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는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보았던 그 매출 장부는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 모텔의 중개 수수료도 3천만 원을 더 받았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보통 1,500만 원 정도가 상식인데 너무 많이 지불하셨어요. 3천만 원을 더 지불했다니? 조카 사이 기령이가 수수료는 이 정도는 줘야 한다고 해서 지불했는데 설마 기령이가?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직접 기령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니, 물어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아들같이 아끼고 믿었던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기령아, 혹시 우리 모텔 중개할 때 소개비 같은 걸 받았니? 전화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삼촌 정말 죄송해요. 소개비로 좀 받긴 했는데.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저는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그 순간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저 몰래 저를 속이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믿었던 조카 사위가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이 저를 철저히 속였다는 사실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동안 삼촌을 위해서라며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업계에서는 가끔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매도자와 중개업체 그리고 소개한 사람까지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저 같은 초보자를 속이는 것이 일상다반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실제 시세보다 무려 3억 원 이상 비싼 가격에 모텔을 구매했던 것이고 그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며 저를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아왔는지를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매달 2천만 원이 넘는 고정비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영업정지로 매출마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모텔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던 밤, 저와 아내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제2의 인생,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시작했던 사업이 이렇게 끝나다니. 여보, 정말 팔아야 할까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빚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어 만든 저희만의 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도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금 모텔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매출 실적이 워낙 안 좋으니 16억 정도라도 매도될런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23억 원 넘게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다 끝낸 모텔인데 16억 원이라니? 너무 손해 아닌가요? 그래도 요즘 모텔 시장이 워낙 어려워서요. 게다가 영업정지 이력까지 있으셔서 결국 저희는 2년 6개월 만에 16억 원의 모텔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계산을 해보니 그야말로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매달 발생했던 누적 적자까지 합치면 저는 퇴직금도 그동안 모아두었던 현금도 모두 잃고 무려 7억 5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저희 부부는 결국 오래도록 정들었던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오랜 기간 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아파트를 팔고 싼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빚의 일부는 갚았지만 여전히 3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 많은 빚을 언제까지 갚으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모텔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날,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모은 돈을 한순간에 모두 잃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도 책임이 있어요. 걱정하면서도 말리지 못했잖아요. 조카 말만 믿은 것도 그렇고 욕심이 너무 과했나 봐요. 아내의 그 따뜻한 말에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빈손이 아니라 3억이 넘는 빚까지 떠안은 채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이제 남은 건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월세도 내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저는 머리를 감싸 쥐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37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침대 곁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퇴직금도 우리가 모은 돈도 다 날려버리고 이제 우리 둘 다 늙은 몸으로 일해야 한다니. 아내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7억 이상이나 날렸지만 그래도 우리 살아있잖아요. 길령이와는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때는 친아들처럼 아끼고 보살폈던 조카 사위였는데 아직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3개월 후 저는 인근 중학교에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평소에는 격일로 저녁 5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근무를 합니다. 공휴일에는 낮 근무를 해야 하고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받는 일입니다. 37년간 교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가 이제는 같은 학교 안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 또한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야간 일을 하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늦은 나이에 밤새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은 3억 원의 빚, 그 이자라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부부가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생활비를 빼고 나면 빚 원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자만 겨우 감당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새벽 아내가 편의점에서 돌아올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피곤에 젖어서 무덤덤하게 말하는 아내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괜찮냐며 다시 한번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경험 없는 분야에 무모하게 뛰어들면 안 되고 대출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늦은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이런 고생을 시키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일매일이 버거움의 연속입니다. 3억이라는 빚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고 무엇보다 아내 혼자 이 고생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새벽 6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나오는 아내와 마주치는 순간이 있어요. 서로 지친 얼굴을 보며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손을 잡아주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합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고단하고 힘든 일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꿈같은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 투자 실패의 원인과 예방법이라는 전자책을 쓰고 있거든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아픈 경험마저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를 깊은 나락까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고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절망적인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제는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려 합니다. 비록 하루가 버겁지만 다시 힘을 내보려 합니다. 오늘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 경험이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